1945년 5월 유럽의 미군들은 나치의 승리를 거두고 자축하고 있었다. 일부는 독일에 주둔했고 나머지는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일본 공격을 지원하러 떠난 이들도 많았다. 중국에 있던 일본 제국군도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5월 25일) 일본 침공작전을 세우기 위해 미군 합동참모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는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이 이끌어갔다. 자신이 일본 공격을 주장한 장본인이라서가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7년에 걸쳐 전쟁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견딜지 불안했고 한계에 다다랐다면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일본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는 D-Day를 11월 1일로 정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침공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 5월 초 한 달간의 전투 끝에 미군은 일본의 최후 방어선에 바짝 다가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의 작은 언덕을 막대사탕이란 뜻의 슈가로프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언덕에 난 여드름 같다고 했다. 550m의 들판을 가로질러 슈가로프까지 오르는데 몇 분 안 걸릴 정도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을 지휘하는 우시지마 미치로 장군의 방어선은 너무 견고해서 미 해병대의 제6분대가 7일 동안 14번이나 공격을 거듭해야 했다. 일설에 따르면 슈가로프 전투는 2차 대전을 통틀어 미군에게 가장 힘든 전투였다고 한다. 처음 슈가로프에 오르는데 등에 총 맞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덕 위로 공격해 올라가는데 어떻게 등에 총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총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더군요. 일본군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덕 정면에서도 총탄이 날아왔고 언덕 뒤에서도 박격포가 날아들었다. 부근 언덕에서도 폭격을 퍼부었고 1.6km 밖에 수리성에서도 대포를 쏘아댔다. 그들은 수리성에서 슈가로프까지 터널을 통해 무기를 보급하고 있었다. 슈가로프가 함락되면 우시지마 장군의 최후 방어선도 뚫리게 돼 있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는 쉽게 함락될 것이 아니란 걸 이내 깨달았다. 오키나와가 50년 넘게 일본의 무기 시험장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기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 뒷주머니에 포탄을 던져 넣어 언덕을 오르기도 전에 몸이 산산이 부서지게 할 수도 있었죠. 미군은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우린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평한 등성이에 오르자 등 뒤에서 일본군이 쏘아댔어요.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우리 일행 3분의 1 이상이 희생됐을 겁니다. 희생의 대가인지 그들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정상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그들을 언덕 위까지 몰고 갔습니다. 미군은 슈가로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우린 그 언덕을 13번이나 올랐습니다. 13번이요. 밤이면 그들이 언덕 뒤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나타나 반격을 하곤 했지요.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우린 계속 멈칫댈 수밖에 없었어요.
세찬 비가 내려 땅은 진창이 됐고 공격은 더욱 힘들어졌다. 시체를 묻을 수가 없어서 산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공포는 밤에 더했다. 그들의 야간 기습은 일종의 심리전이었지. 많이들 말려들었어요. 실제로 해병 여럿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어요. 잠호에 들어가서 출격 지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풀을 뜯어서 입에 넣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넣어댔습니다. 계속이요. 슈가로프 전투에 투입된 해병 중 1,200명 이상이 전투 피로증을 앓았다. 함포 공격으로 슈가로프가 약화됐지만 주변 언덕의 저항은 유난히 거셌다. 미군은 주변 언덕의 적들을 소탕했다. 슈가로프를 탱크로 포위하고 동굴 뒤쪽을 공격했다. 그렇게 7일 만에 슈가로프 전쟁은 끝났다. 오키나와의 최후 방어선도 무너지고 있었다. 마침내 우시지마 장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슈가로프 전투에서는 2,5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히로히토 천황은 끝까지 싸우길 바랬고 우시지마 장군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다. 미군의 타격을 주려는 거였지. 어차피 이기지 못할 바에는 상대방의 타격을 주어서 종전 협정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려는 속셈이었죠. 만일 전쟁이 길어진다면 미군은 더 오래 주둔을 해야 하고 가미가제의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요. 일본은 이 두를 합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맹렬하게 그리고 오래 싸우는 것이었죠. 사상자가 속출하는 걸 보고 해안에서의 피해를 접하면서 일본 본토 공격은 이보다 더 처참할 거라는 짐작으로 미군이 주춤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격이にあたり隊長として最後の訓示を与える。敵アメリカの侵犯を侵害し全軍決勝の 제국군이 오키나와에서 힘을 잃자 일본은 본토에서의 마지막 결전에 대비했다. 이름하여 게치고였다.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그들의 군 수송선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다. 일본은 침략에 대피해 재래식 전투기 5,000대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있었다. 가미가제 특공대도 5,000명이 넘었다. 자살 폭격용 소형 잠수함도 1,300척이었다. 유인 폭탄도 수백 개가 있었다. 미군의 배를 폭파하려고 로켓에 사람이 탄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또 정박 중인 선박을 격침시키기 위해 폭탄을 몸에 매단 자살 잠수 공작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제국군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역습을 하기로 했다. 군대에 배속된 민간인들은 죽창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받았다. (4월에) 육군 장관으로 부임한 아나미 고레츠카 장군은 누구보다 전쟁을 지지했다. 그는 결사항전을 외쳐댔다. 아나미 장군은 일본군의 군인 정신을 행동으로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타고난 무사였죠.
검도 실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기 군사들을 아끼는 전형적인 사무라이 스타일이었던 듯합니다. 참모 장교들에게 입버릇처럼 일했답니다. 우리 병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도고 시계놀이 외무대신은 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동요하고 있고 심지어 반역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미군의 봉쇄와 폭격으로 국민은 힘겨워하고 있어. 우린 모두 영양실조에다 온갖 피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들끓었고요. 위생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10살 빼기 꼬마가 전투에 나서는 걸 지켜보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이와도 싸우지 못할 아이들인걸요. 도고 대신은 경고했다. 게치고는 일본을 파멸시킬 거라고. 분노한 아나미 장군은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가 천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할복으로 사죄해야 하오. (6월 8일) 제국회의에서 아나미 장군은 온 나라가 미국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황제의 고문인 히라노마 기치로 남작은 도고 대신에 보고서를 내밀었다. 히라노마가 말했죠.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식량이 부족해요. 올해도 흉년이면 국민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전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국민의 원성도 커질 거예요. 우린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그들은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라 결사항전을 외쳐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그 이상의 전쟁은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미군은 항복하는 자도 심지어 민간인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들이 몇 나왔어요. 기모노 차림의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였죠. 그랬는데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수류탄을 꺼내 우리 하사한테 던졌습니다. 미군 수류탄이었는데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어요. 안전핀을 뽑고 하사에게 던져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여자에게 총을 쐈어요. 같이 있던 다른 몇 명도요. Quite a few others. 미군이 우시지마 장군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가자 그는 구석까지 밀려 들어갔다. 항복이 아닌 죽음을 택할 때는 의식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황궁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82일) 만에 오키나와 전투는 막을 내렸다. (7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항쟁 끝에 죽었다. 미군은 12,000명이 죽고 36,000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오키나와로 간 병력의 3분의 1에 달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본토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기자들은 일본인들이 세상에서 동굴과 언덕 전투에 가장 능한 사람들로 오키나와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45년까지는 끝낸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겪어볼수록 회의가 들었어요. 그들은 절대 항복할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숙제를 떠안은 이는 신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다. 4월에 타기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그가 처음으로 지휘한 것이 바로 오키나와 전투였다. 막중한 임무를 떠맡은 것이다. 1945년 6월 7일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일본 본토를 정석대로 공격해야 할까? 아님 방어망을 폭파해야 할까? 그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렵다. 다음 날 고문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루먼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사상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참모들이 모두 동의한 작전 하나를 공개했다. 규슈에 공군기지를 만들어 9개 사단으로 규슈 남부를 공격하자는 것이다. 첩보에 따르면 일본은 총 6개 사단이 남쪽과 북쪽에서 지키고 있다고 했다. 남쪽에서 치고 들어갈 공격자들은 일본 병력의 3배수 이상은 돼야 했다. 규슈에 기지가 있으면 1946년 도쿄 침공에 필요한 병력을 지원하기에 수월할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마샬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참모장인 리히 사령관이 오키나와 정도, 즉 투입 병력의 35%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죠. 규슈에 77만 6천 명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사상자는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중 누구도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2의 오키나와 전투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참모 천원의 지지로 규슈 상륙을 승인했지만 도쿄 공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최후의 결전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일본 천황은 전쟁 관련 강요들을 소집했다. 6월 22일 오키나와가 함락당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천황이 강요들과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죠. 일본 정치는 천황이 주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정부가 종전을 위한 협상안을 내놓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항복은 아니었어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전쟁을 끝낼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거였죠. 협상안은 전쟁 강요에서 강경파를 이끌던 아나미 장군과 온건한 입장을 취하던 도고 대신의 양쪽 진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선이어야 했다. 천황은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들은 소련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선 소련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지요. 양면전을 치를 여력은 도저히 없었으니까요. 도고 대신이 보기에는 소련의 개입이 종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히로히토 천황이 소련과 교섭하고 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요시프 스탈린 소련 주석을 만나러 떠났다. 독일 베를린의 포츠담에서 연합국 지도자들과 전후 유럽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이지만 독일 패배 이후 대일본 전쟁을 돕겠다는 스탈린의 약속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일본전을 지원하면 일본 영토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연합국의 약속에 스탈린은 8월 15일부로 참전하겠다고 했다. 트루먼은 그날 밤 일기에 그렇게 되면 일본은 끝이다라고 썼다.
포츠담에서 트루먼은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부터 뉴멕시코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본이 이 폭탄의 위력을 알게 되면 소련이 출격하기 전에 항복할 것이다. 트루먼은 이렇게 자신했다. 이렇게 낙관한 지 며칠 만에 얼트라를 통해 일본군의 정보를 엿들은 미국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6월에) 파악된 바로는 규슈 남부를 지키는 일본군은 모두 3개 사단이었다. 7월엔 9개로 파악됐다. 한 달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이다. 도청된 정보는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발설할 수 없었다. 하지만 7월 25일자 일기를 통해 그가 이 정보를 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트루먼은 1945년 7월 25일자 일기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 마샬 참모총장 그리고 영국의 마운트배튼 사령관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전술과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그날 미군은 어디에서도 전술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도청 정보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일기에 암호 같은 말을 남김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주었죠. 난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그날 밤 헨리 스팀슨 국방장관은 원자폭탄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당시 상황에서 트루먼과 그 강요들의 반응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미 루즈벨트 정부 시절부터 핵심 인물들이 계획하고 진행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자국군의 엄청난 피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폭탄을 쓰지 않고 공격을 했다가 더 큰 희생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우리가 폭탄을 만들고도 일본의 피해를 우려해 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럴 순 없었죠. 트루먼 대통령은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되 일본 군주제 존속을 보장해주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제안은 일본 대사를 지내고 국무차관으로 있던 조셉 그루가 내놓은 것이었다. 헨리 스팀슨 국방장관도 조건부 항복 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포츠담 회의로 떠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합국들이 일본을 지원할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영국처럼 이폰 군주제를 유지하는 것을 일본에 제안하게 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해외 소식통이던 제임스 번즈 국무장관은 미국이 나치를 무조건 항복하게 했으니 일본 천황에게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번지는 당시 가장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이 풋내기 의원일 때 상원을 이끌던 인물이었죠. 트루먼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번즈는 국내 유권자와 정치인들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습니다. 1945년 6월 초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미국 국민의 정서를 알 수 있죠. 모두들 일본 천황과 그 체제를 혐오했습니다. 히로히토와 그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죠. 그가 전쟁의 원흉이라고 보았으니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번즈 장관의 말을 들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가 포츠담 회의에서 일본의 군주제 유지를 승인했다면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기 전에 항복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도청한 도고 외무대신과 사토 나오타케 소련 주재 대사 사이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았다.
사토 대사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죠. 당연히 군주제는 유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항복하자는 얘기였죠. 그게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린 무조건적 항복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군주제 유지 보장 같은 단서를 단다 해도 안 됩니다. 도구 외무 대신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1945년 7월 22일자 코드명 매직의 외교 도청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군주제 유지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도 일본이 항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신속하고 철저한 파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조항도 있었다. 이 선언문은 일본의 반대편에 섰던 연합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으나 소련은 선전포고 이전이라 서명하지 않았다. 최후 통첩을 받은 일본의 스즈키 간타로 총리는 이를 무시하려고 했다. 소련이 포츠담 선언에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소련이 분명히 중재에 나설 테니까 그들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봤죠. 또한 포츠담 선언에선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나흘 뒤인 8월 5일까지 일본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천황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걱정은 황희의 상징으로 전해져온 보물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었다. 자기 아이들, 백성들을 생각해야 할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보물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증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잃는 것보다 권력을 잃는다는 게 더 걱정스러웠던 거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던 날에도 천황은 소련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토 소련 대사는 소련이 협조하지 않을 거라 경고했었다. It was to spare the Japanese people from utter destruction that the ultimatum of July the 26th was issued at Potsdam. Their leaders promptly rejected that ultimatum.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본토 공격을 주장했던 마샬 참모총장은 고민에 빠졌다. 7월에 규슈를 지키는 일본 병력은 9개 사단으로 알려졌지만 8월 6일 현재 13개 사단으로 늘어나 있었다. 마샬 장관은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피해는 컸지만 성공적이었다. 마샬 참모총장은
일본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이 작전을 지휘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북쪽에서 진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지 마샬이 노르망디 작전 전날 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이보게, 노르망디는 치지 말고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노르웨이로 가면 어떻겠나. 독일 병력은 그쪽이 더 약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45년에 마샬이 메가더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정보 장교로부터 비슷한 경고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제 그는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을 이끌어야 했다. 마샬 참모총장은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원자폭탄으로 해안의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발팀은 11월 1일까지 최소 7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마샬은 일본의 방어벽을 뚫고 미군이 상륙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무기로 원자폭탄을 쓰려고 했습니다. 마치 함포 사격 지원을 하듯이 말이죠. 과학자들은 원폭 피해자들이 방사선으로 죽기 전에 폭파와 화재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획서를 읽어보면 방사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습니다. (8월 8일) 자정 직전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원자폭탄의 등장으로 자신이 개입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릴까 두려웠던 스탈린 주석은 작전 개시를 앞당겼다. 소련군은 만주에서 태평양 전쟁 최대 규모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미군은 두 번째 원자폭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히로시마 폭격 사흘이 지나서야 일본의 지도층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련이 중지에 나설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깨지자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포츠담 선언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고 외무대신은 군주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자고 종용했다. What prompted hysteria is a profound fear that the Soviet influence, if allowed, 온건파는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군주제마저 파괴될까 우려했습니다. 양면전 가능성을 우려했던 아나미 장군으로서도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여전히 결사항전을 지지하는 아나미 장군을 비롯한 군국주의자들은 세 가지 조건을 더 제시했다. 그들은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며 무장 해제는 자발적으로 할 것이며 전쟁 범죄자는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현실 감각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주제 유지에다 비현실적인 조건 셋을 더 내걸다니요. 아나미 장군은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은 하나뿐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8월 9일 오후 1시 직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전쟁 강요들은 항복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전체 강요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천황은 참모인 기도 고이치 후작을 불렀다. 천황은 기도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천황은 도고 대신이 제시한 군주제의 개념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황실을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헌법 안에서 천황의 지위를 보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실질적인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1868년에 헌법이 명시해준 천황의 절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천황의 강요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황의 고문이자 민족신앙의 신봉자인 히라누마 기치로는 천황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라누마의 논지는 천황의 권력을 1868년 메이지 헌법에 명시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천황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천황은 신의 자손이고 헌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죠. 천황은 결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연락을 취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건은 통치군주로서 천황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천황의 권리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군정을 해체하거나 민주화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이건 정치적 실권을 배제한 영국 군주제와 다르고 도고 대신이나 트루먼 진영에서 예상한 상황도 아니었다. (8월 10일) 워싱턴에선 포츠담 선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접했다. 원자폭탄을 2개나 떨어뜨리긴 했지만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한 것은 의외였다. 헨리 스팀슨 국방장관은 휴가를 반납하고 강요회의로 달려왔다. 스팀슨이 먼저 나섰죠. 그는 대통령에게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천황을 이용해 일본군을 항복시키지 못한다면 이오지마나 오키나와 같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동남아와 태평양 섬에서의 피해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추산해보면 사상자 수는 60만에서 100만 사이가 됐습니다. 본토의 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도 않았지요. 트루먼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절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론을 중요시하는 제임스 번즈 국무장관이 보낸 것이었다. 그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꼴이라고 했다죠. 대단히 극적인 비유입니다. 대통령이 일본 군주제를, 특히 천황을 그대로 둔다면 국내에서 혼쭐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웠던 거죠. 번즈 장관은 예상 밖의 지지를 얻었다. 군주제를 유지하게 두자는 제안은 조셉 그루 국무차관, 그리고 국무부에서 일본 전문가로 통한 조셉 발렌타인이 내놓은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천황 숭배자라는 비웃음을 샀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천황의 권리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발렌타인이 말했죠. 이건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요. 천황의 권리라니. 그건 일본 군국주의에 뿌리를 남겨둔다는 뜻이죠. 미국이 추구하는 것과 상반되는 얘기였어요. 번즈 장관은 무척 난처해졌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길어질 것이고 소련은 일본의 거점을 두고 점령하려 될 것이다. 번즈 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이 건넨 절충안은 천황의 자리를 그대로 두되 전권을 주지는 않는 것이었다.
항복하는 순간부터 일본 천황과 정부의 권력은 연합군의 총사령관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번즈 장관의 제안을 접한 일본 전쟁 강요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원한에 사무친 아나미 장군은 항복 저지 세력을 규합했다. 8월 14일 천황이 다시 나섰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파멸로 치닫는 길이라고 그는 침통하게 말했다. 자정 직전 천황은 항복을 알리는 메시지를 녹음했다. 얼마 뒤 장교들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그들은 우선 황궁의 호위대장 둘을 죽였다. 그들은 항복 메시지를 폐기하기 위해 황궁을 샅샅이 뒤졌다. 스즈키 총리와 히라노마 남작이 친미 배신자라며 그들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아나미 장군은 이 쿠데타를 비난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다. 그의 승인 없이 일이 터진 것이다. 아나미 장군은 전쟁에서 진 일본 무사들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기로 했다. 아나미의 자살 의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국군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제국군이 사라진 겁니다. (8월 15일) 정오, 일본 국민들은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처음 듣는 천황의 목소리였다. 그는 결코 패배나 항복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천황 메시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일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됐습니다. 지도자들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표현하는 일이 덜어 있어요. 무너진 왕국을 돌아보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됐어. 전쟁에 대한 천황 개인이나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이유가 원자폭탄 때문만이라는 듯이 미군이 너무나 잔인하고 난폭하게 나와서 그 잔혹 행위에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쟁을 끝낸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반란을 우려했던 천황은 그들의 구원자로 둔갑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I have received this afternoon a messag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 deem this reply a full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which specifies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In the reply, there is no qualification. 천황은 군대에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엔 폭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련의 전쟁 개입에 힘을 주어 말했다. 물론 한때 협조를 약속했던 소련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거대한 소련 군대가 아시아 대륙을 밀고 내려와 그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무척 두려웠을 겁니다. 일본이 항복한 가장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연쇄적인 충격 때문일 겁니다. 원자폭탄 2건이 무척 컸을 거고요. 러시아의 공격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둘 다 똑같이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일본의 패망에 대해 히로히토 천황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군대는 정신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학은 등한시했다. 아내인 나가코 황후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항복 며칠 뒤 그녀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미 폭격기 B-29가 엄청난 소음을 내며 항공 위를 날아다닌다. 책상에 앉아 글을 쓰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B-29가 지나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B-29는 정말 훌륭한 비행기다. Hey,